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위생곤충과 그 위생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위생곤충과 위생동물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실 PPT로는 작성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마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과 어떤 그 동물의 어떤 그 계열하면은 위생곤충 및 위생동물은 식품을 오염시키고 병원체를 전파시켜서 인체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자극을 준다든가 상처를 낸다든가 하거나 혹은 흡충 등의 직접 상해를 통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식품에 번식하거나 침입하여 외관을 손상시키고 식품의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 위생해충과 곤충들이.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체와 배설물 등은 불쾌감과 더불어서 식품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질병을 전파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위생곤충과 위생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어떤 그 전파여해 가지고 위생곤충이나 뭐 위생동물이 우리 체내에서는 정식하지 않더라도 단지 운반되어 온 음식물이라든가 물 같은 데 오염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전파가 되어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라든가 뭐 바퀴벌레, 치와 같은 것들은 대부분 뭐 식중독이나 경구 감염병 혹은 기생충증의 어떤 전파 양식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곤충과 위생동물의 위생곤충은 바로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위생에 어떤 해를 주는 곤충으로서 먼저 이제 파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파리는 이제 날아다니는 해충이라 그래가지고 비례해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해충은 걸어다니는 게 보행해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리 종류는 대단히 많지만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지파리류라든가 뭐 시파리, 금파리, 뭐 벼룩파리, 뭐 여러 개 파리 종류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파리 종류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어쨌거나 이 파리가 위생해충의 대표적인 어떤 곤충이라는 건 알아야 될 것 같고, 알에서 성충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어떤 그 종류라든가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일에서 60일 정도가 되고, 수명은 평균 30일 정도이다. 이래서 뭐 시파리라든가 뭐 벼룩파리,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작죠. 그다음 나방파리도 실제 그 식품회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나방파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 같은 데 많이 살고, 그 구리금파리와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 파리들이 어떤 거 매개 질병이라면은 디페지 여기 있네요. 매개 질병은 뭐 소화기계 감염병이라든가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것들을 매개할 수 있고, 그다음 호흡기계 감염병으로는 결핵을 매개할 수 있고, 그다음 기생충적으로는 회충이라든가 십이지장충, 편충 등 반응성 질환이라든가 나병, 유충에 의한 질병, 그렇게 파리가 뭐 이렇게 알을 그러니까 새끼 유충에 의해서는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소화관이라든가 비뇨기 계통이라든가 귀 등의 어떤 그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어떤 이러한 것들의 구제법으로는 환경적인 구제, 즉 생태적인 구제는 어떻게 하냐면 분뇨라든가 먼지, 쓰레기 같은 것을 완전히 잘 처리를 함으로 해서 어떤 그 구제법을 시행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구제는 파리채라든가 뭐 끈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서 사멸시킬 수도 있겠고, 또 파리채뿐만 아니라 우리 뭐 포충등 같은 데 있으면은 파리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 끈끈이에 붙습니다. 아니면은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나방 이렇게 그 포충등에 불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뭐 사멸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구제로는 살충제라든가 혼정제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 파리는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드기류와 같은 것들은 알과 유충을 거쳐서 성충이 되는
어떤 그 불완전한 변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진드기는 20도씨 이상의 고온 다습한 곳에서 증식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세로 무늬집, 먼지 진드기, 참 진드기 이렇게 모양을 제가 그냥 그림만 이렇게 사진만 하나 찍어 놨는 걸 봤는데 좀 징그럽죠, 그죠? 참 진드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상당히 우리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진드기로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진드기 구제법은 화학적인 구제는 독성이 낮은 유기린 제제라든가 외부의 그 식품 어떤 그 매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살포를 하면은 효과가 있고, 식품 창고 등에는 이나수소라든가 클로로피크린 등을 연기로 훈정을 해가지고 구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구제는 온습도 조절을 해서 진드기를 구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품 창고와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낮게 하고 또 건조하게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또 배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냉풍 조절 장치를 단다든가 해서 이런 온습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드기는 10도씨 이하에서는 정식을 하지 못하고 냉동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아예 70도 이상에서는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낮으면은 정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 자체의 수분 함유량을 10% 이하로 낮추고 또 알루미늄 포장, 라미네이팅 되어 있는 그런 방석 포장 같은 걸 하면은 진드기 구제에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표 7-3 이런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드기 종류에 보면은 진드기 종류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긴틀가루 진드기는 우리나라 모든 저장식품에서 흔히 볼 수가 있고, 유백색이나 황백색으로 25도씨, 가장 이 세균이라든가 진드기 같은 게 잘 번식할 수 있는 온도가 되겠죠. 습도는 75% 이상, 여름에 화질 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에 75% 이상의 조건에서 곡류, 곡분, 과자, 건조과일, 치즈, 건어물 등에 잘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습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제습기를 쓴다든가 식품 창고 이렇게 하면은 진드기로부터 진드기 번식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중다리 가루 진드기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설탕, 그 다음 설탕 진드기는 설탕이나 된장 표면이나 건조과일에 어떤 그 과당 같은 게 생성됐는데 번식을 하게 되네, 그죠? 보리가루 진드기, 집고기, 작은 가루 진드기, 이리 등등 해가 진드기 종류가 한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정도가 되네, 그죠? 특징은 여러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는 사실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독일 바퀴, 이질 바퀴라 해가지고 미국 바퀴를 이질 바퀴라고 얘기하고, 검정 바퀴 및 일본 바퀴 등이다 등 4종류가 되는데, 성충의 수명은 약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고, 잡식성으로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주성, 가정 내에 이제 거주하면서 사는 그런 바퀴는 온습도가 적당한 곳이면 어디든지 서식하지만 주로 부엌이나 찬장 뒤의 어두운 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서식을 한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는 위생해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우리 눈에 띄는 곳에 만약에 집에서 하나가 나타났다면은 한 90% 이상은 뒤에 어딘가에 무리를 지어서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행성이고, 그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는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피부병을 유발한다든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는 세균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이 바퀴벌레에 묻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몸의 표면이라든가 다리, 털, 곤변에 부착시켜서 식품 등을 오염시킴으로써 식중독이나 경구 감염병 등의 질병을 전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구제 방법을, 지금 제가 바퀴벌레 종류를 어디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놔뒀는데, 경도 바퀴, 독일 바퀴, 목 바퀴, 미국 바퀴, 일본 바퀴, 집바퀴를 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미국 바퀴는 사실 몸통이 좀 큽니다. 하고 독일 바퀴는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 미국 바퀴가 이질 바퀴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바퀴벌레의 구제 방법은
환경적인 구제, 물리적인 구제, 뭐 화학적인 구제, 생물학적인 구제 이렇게 해서 환경적인 것은 일단 바퀴의 은신처를 제거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뭐 바퀴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을 다 없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물리적으로는 창문이라든가 각종 파이프, 쓰레기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충시설을 철저히 해라. 화학적으로는 식품의 살충제를 혼합해 섭취하도록 유인하는 어떤 그 독이법과 잔류분무법으로 휘발성 살충제를 연무하거나 분명하라. 생물학적인 구제로는 지금 미국 등지에서는 바퀴에 산란하는 말벌을 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를 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해서 바퀴벌레를 구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위생 동물로서는 위생 곤충이 있고 위생 동물이 있다면은 위생 동물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래트, 마우스는 생쥐죠. 래트, 몰못 이런데 쥐를 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서식하는 쥐 중에는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궁쥐라든가 곰쥐, 생쥐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궁쥐가 있고 그죠? 이게 집쥐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곰쥐는 여기 안 나오고 지붕쥐, 지붕쥐네. 이게 지붕쥐가 아니고 집웅쥐입니다. 집웅쥐. 그 다음에 생쥐 등, 그 외에 또 등줄쥐, 따쥐.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세스코에 들어가서 이것을 발췌했는 것이니까 아마 조금 더 이게 또 정확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종류의, 그 외에도 종류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수명은 자연계에 있는 것이 약 한 2년 정도가 2년 정도 내외로 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쥐 임신 기간은 한 3주 정도가 되니까 연간 5번 내지 6번 임신을 하고 생후 2, 3개월이면 성체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쥐는 한번 생겼다 하면은 1년 만에 대여섯 번 임신을 하고 3주 정도 임신을 하니까 아주 많이 자산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쥐 종류가 보면은 집쥐는 한 번 출산할 때 8, 9마리 정도를 낳았는데 보통 1년에 한 5번 임신을 한다고 하면 10마리에 5번 하면 50마리 정도, 한 마리가 있다면 50마리 정도가 1년 동안에 막 번식을 하니까 굉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수명이 2년 동안이니까 대단하게 이제 성체가 되고 나면 대단히 번식력이 강한다는 얘기입니다. 곰쥐, 그 다음에 생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문이나 통풍구로 침투를 한다든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쥐에 대한 이제 피해가 사실 문제죠. 그죠? 이 쥐에 대한 피해가 음식물이라든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의복이나 가구 등을 손상시키고 벽이나 천장, 담, 부엌 등에 구멍을 내고 건물의 붕괴나 가스 유출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모넬라증, 살모넬리시스라든가 페스트, 렙토스피라증, 와일병, 그죠? 석요증, 결핵, 장티푸스 이질 등 이런 세균성 질환이라든가 리케차성 발진열이라든가 쩌쩌 가무시병, 유행성 출혈용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선모충과 같은 기생충증도 이 쥐가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쥐 둥지에 집 진드기가 번식해서 사람의 피부에 섭진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흡혈성인 진드기,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가 쥐에 의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입히고 질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쥐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환경적인 구제를 해야 된다. 즉 음식물 처리하는 때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건물 기초 지하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곳에 쥐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제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계적인 처리는 쥐털이라든가 쥐덫이라든가 쥐장을 설치해 쥐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그 기계적인 처리를 쥐털, 쥐장 아니면 쥐끈끈이 이런 거를 쥐끈끈이 같은 경우는 식품회사 같은 데 사실은 많이 듭니다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화학적인 구제는 와파린이라든가 브로마이드 제제와 같은 그런 살서제, 쥐를 죽이는 그런 약품을 사용을 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시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한화합물이니까 청산배당체가 되겠죠. 그래서 청산가리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한산이라든가 인화합수소, 혼연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 이런 화학적인 구조를 한다든가 생물학적인 구조는 고양이와 같은 천적을 이용해서 쥐를 구제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 고양이는 고양이가 내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인 그 위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로 이 쥐를 구제하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어떤 제가 그 식품 공장 중에 순대 공장을 갔는데 순대 공장 자체에서 그 뭐 어떤 그 순대가 창자잖아. 그래서 창자고 핏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쥐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는데 이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사육하는 그런 경기도 광주시의 한 순대 공장 업체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고양이 자체가 오히려 이 식품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위생적으로 아주 불결한 그런 공장을 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전문 방역 업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해서 쥐를 이를 방지한다든가 또 고양이는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쥐가 서식하지 못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쥐와 같은 경우에 구제 방법은 이러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뭐 쥐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적으로 뭐 쥐의 생리라든가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지만 왜 구제를 해야 되고 왜 이러한 것들이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행해충, 비례해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는 HACCP 헬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헬스를 하다 보면은 선행 요건 관리가 있고 헬스 플랜이 있습니다. 헬스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갖고 위에 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했는데 식품을 원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 가공해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모든 것을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떤 위해가 올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위해한 어떤 위생상의 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서 사람한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제조 가공의 순서에서 선행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헬스 플랜을 이 HACCP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행해야 되는 어떤 선행 요건이 있는데 그 선행 요건 중에서 작업장의 관리가 있습니다. 작업장의 관리에서 보면은 작업장은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런 보행해충이라든가 비례해충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충분히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이 보행해충은 걸어다니는 해충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보행해충 출입문과 외부로부터 뭐 식자재, 택배 물품 등을 통해서 기어서 실내로 침입하는 해충으로 쥐라든가 바퀴벌레, 개미 등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져 있지만 실제 이 보행해충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장이 이렇게 만약에 그 판넬로서 플라스틱 판넬로서 지어져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밀폐된 공간을 만듭니다. 출입구에도 출입문에 어떤 그 고무 패킹이라든가 출입문이 틈새가 열려 있다든가 하면은 이런 보행해충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출입문 입구 쪽에 지도시라든가 직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군데를 놓아둡니다. 우리가 평면도 같은데 이렇게 식품공장 평면도에 보면은 외부에 지덫을 몇 군데를 놔둡니다. 뭐 5군데지 10군데지 갖고 관리하는 것들을 전부 체크해서 놔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못 들어오게끔 거기에 뭐 이제 바닥에 끈끈이 같은 것들을 놔가지고 개미와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끈끈이를 조그만하게 뭐랄까요 한 길이 넓이는 한 5cm 정도 길이가 되고 높이는 한 1, 2cm 정도 해가지고 조그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밑에 끈끈이를 두고 바퀴벌레라든가 개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부착돼가 꼼짝 못해가 죽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쥐끈끈이처럼 생긴 것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해서 이렇게 둡니다. 이런 보행해충을 이 작업장 내부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에 또 그 식품 제조 공장 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한 7, 8년 되었나요? 밀맥스 삼양 밀맥스 사건에서 생기가 그 밀가루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삼양사에서 벌컥 뒤집혀지는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쥐가 과연 이 작업장 내로 들어와서 밀가루가 포장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제 식약처랑 뭐 다 수사기관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결국 찾아냈지만 원인 불명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보행해충에 대한 어떤 구제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느냐 했는데도 결국은 원인은 뭐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 우리 그 아파트 경우에는 괜찮았지만도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 또 뭐 시골 어떤 농사를 짓는 데라든가 시골에 있는 그런 뭐 주택 같은 경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어떤 그 위생 해충으로서 위생 동물로서 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겠고, 또 단체급식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 출입장 주변에는 보통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어떤 그 통들이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라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그 쓰레기통 주변으로 지와 같은 것들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깨끗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공간에다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열쇠라든가 이런 걸 자물쇠를 채워서 쥐들이 침이 못하게끔 해준다든가 어떤 청소를 하는 일지나 청소 관리를 충분히 하는 시간적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매일 체크를 한다든가 하는 걸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보행해충이든 비례해충이든지 간에 이거는 자체 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전문 방역기관을 통해서도 꼭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의무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꼭 이런 그 해충에 대한 어떤 거 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건 의무적으로 법적인 서류가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매월 뭐 세스코라든가 또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행해충이든지 비례해충에 대한 관리를 하는 어떤 그 소독 증명서 같은 것을 항상 비치를 해두고 자체에도 관리를 하고 전문 업체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헬스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 비례해충은 뭔가 하면은 외부에서 실내로 날아들어서 침입한 해충을 말하는데 파리류라든가 모기라든가 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뭐 모기, 깔따구, 하루살이, 나방파리. 이 나방파리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저분한 하수구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해충을 주로 실외의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조경지역, 뭐 풀이라든가 나무를 심은 데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내의 그 배수구를 덮고 있는 그 트렌치 같은 거, 일단 배수로 식자재 창고와 같은 곳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례해충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비례해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포충등강 같은 것을 실내에 설치를 합니다. 입구에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 비례해충에 포충동을 설치하면 이 불을 보고 날아다니는 해충들이 그 불을 보고 달라 들어가면은 거기에 끈끈이와 같은 것들이 벽에 붙어 있어서 비례해충이 붙어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데, 이 비례해충은 보통 전문 방역업체 같은 경우에 이 비례해충이 이제 하절기, 동절기, 계절별, 월별로 봐가지고 거기에 포충등에 붙어 있는 해충등이 모기류가 많은지 파리류가 많은지 나방류가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약제를 방제할 적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종류들을
모기를 잘 구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파리류든가, 아니면은 뭐 나방류에 잘 이렇게 나방류를 잘 사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각각 분무를 해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 또 거기 그 포충동에 포집되어 있는 해충이 몇 마리인가를 전부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거를 기록 일지에 적습니다. 그래갖고 통계를 내서 비례충돌이 과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정한 어떤 방역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해충과 비례해충은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거는 해수업에 있어가 선행요건 관리에서 작업장 관리라든가 그 외에 또 작업장 외의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이런 보행해충이든지 비례해충들이 만약에 제조가공업체라든가 단체급수소라든가 이런 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문이라든가 외부로 뚫려 있는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항상 밀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출입문인 경우에는 에어 커튼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도 하지만 들어오는 위생 해충과 같은 것들을 못 들어오게끔 공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확 뿌려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해충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구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퀴즈를 내겠는데, 위생해충과 위생동물을 이제 구분하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보행해충과 비례해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각각 예를 들으시는데, 제가 보행해충과 비례해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아마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걸로 아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퀴즈를 내주시고, 지난주부터는 이 퀴즈를 가장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만 제가 제출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쪽지로 제 이 퀴즈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보면은 메일로 계속 저한테 이 퀴즈 문제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쪽지로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식품위생학 6주차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